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대면 수업 대신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학교 축제로 인해 많이 바쁘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무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축제에 가보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챕터 11 프리젠테이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 50분짜리 한 번에 찍었을 때 그 영상이 올라가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5분, 25분 이렇게 해서 영상 2개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영상이 2개 올라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을 영상으로 대체하고 저희가 6월 3일에 만나고 그리고 아마 6월 10일이 기말고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3일에 기말고사에 대한 부분을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능력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프리젠테이션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스피치와 제스처 그리고 무대 공포증 극복하기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요. 프레젠테이션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스피치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제스처와 자세를 설명할 수 있고요. 무대 공포증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무대 공포증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 제대로는 했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백지 상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경험에 의해서 또 열심히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도 무대 공포증이 있긴 하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에 나오셔서 여러 번 발표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젊은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표하는 기회가 많다 보면 이제 처음에 많이 떨리고 공포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극복하는 방법이라던가 극복하는 노하우를 이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인데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미생에서 인턴 사원들의 입사 여부가 결정되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자기에 대한 그 최종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요즘에는 프리젠테이션 말고 자기의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거를 발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장면은 많은 직장인들의 이제 발표하는 부분에 공감을 많이 일으킨 이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발표력을 빼놓고는 능력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전에는 발표가 매끄럽지 못하면 발표를 못하는구나, 발표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요즘은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것과는 별개고 어디 나서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전달했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컨대 전문성은 지식을 통해 쌓지만 그 전문성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을 발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훈련하고 또 스티브 잡스의 발표를 분석한 책을 보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주고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발표를 받는 임원들은 자신의 흥미를 끄는 발표를 거의 볼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 임원은 슬라이드 쇼의 고문이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지루한 걸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제 발표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발표를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미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주어진 시간 내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청중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많은 준비와 더불어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은 화려한 슬라이드 자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발표 자료는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프레젠테이션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말하기라는 것, 즉 의사소통의 하나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는 의사소통 방식으로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먼저 프레젠테이션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또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스피치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프레젠테이션의 개념과 중요성에서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일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요, 일상적인 말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문적인 연사나 기업에서 중요한 발표를 담당하는 사람의 경우 그 출중한 발표력은 타고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일상적인 업무 상황이나 수업 현장에서 발표를 해야 할 경우가 흔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 발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며 서로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발표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조차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믿었던 언변을 발휘하지 못하여 민망한 상황을 이제 연출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발표 또는 제시로 설명하거나 보여주는 방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공식적 말하기인 연설의 한 종류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나 연구한 것, 또 자신의 의견, 의지, 학설, 상품 또는 서비스 등에 관한 청중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발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이나 제안, 설득하거나 판매를 도모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안 설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은 누구에게 그리고 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요. 제안 설득 프레젠테이션의 유형과 EWIH 분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누구에게 왜 어떻게 할 것인가. 경쟁 프레젠테이션은요. 클라이언트나 심사위원에게 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당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업 투자 설명에는 누구 투자가 왜 충분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냐를 우리가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품 설명에는 일반인에게 제품 홍보 판매를 위해서
그리고 제품을 갖고 싶고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IR 설명회는 이해관계자 언론에게 경영 실적 보고를 위해서 사실적인 보고를 바탕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 능력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듣는 사람에게 음성 언어나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프레젠테이션 역시 이러한 능력을 요구하는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고요. 또 프레젠테이션은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 일반적인 말하기의 속성을 포함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하기 방식이 가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 프레지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중에게 보여주면서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고요. 또 이 발표 자료는 낭독을 위한 대본과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이해를 시작으로 돕는 역할과 더불어 프레젠테이션 전체의 인상과 발표자의 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스처와 표정 등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강조하고 청중의 집중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말하기와 구별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을 볼 건데요. 프레젠테이션은 사회적 기능 면에서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도구이자 기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납득하게 하여 그 사람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기획안을 제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내에 알리고 검증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프레젠테이션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에는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남들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겸손의 미덕으로 생각했던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래커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이며 현대는 의사소통에 의해 좌우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표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고 또 상대방에게 잘 이해시키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조와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에서 주목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워렌 버핏은요,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봤다면 누구도 나라고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속이 불편할 정도로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웠던 그가 선택한 것은 대중 연설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수련하는 것이었다라고 워런 버핏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누군가 앞에 나가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그리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연습과 연습을 거듭하고 또 공부를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내 의견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도 많은 연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중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웠던
많은 사람들이 대중연설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었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30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도 이제 노력할 만큼 프레젠테이션은 현대인에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 연구를 보면요.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상황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사표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능력 중 강점은 무엇인지, 또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능력 중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자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꼭 한번 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어디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될 때 약점과 강점을 잘 알아야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내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스피치와 제스처인데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스피치에는 첫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은 낭독이 아니다 말하기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도입이 중요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말하기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의사소통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중에게 직접 얼굴을 보이며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PPT 발표 자료를 읽거나 발표 원고를 작성하여 읽는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자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프레젠테이션 경험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PPT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하지만 사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펼쳐진 화려한 자료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주는 경우 청중은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자료는 이미 자료집에 나와 있고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없다면 발표자에게 집중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존 스웰러의 인지부화 이론에 따르면 어떤 정보가 말과 글로 동시에 제공될 경우 이를 처리하기가 훨씬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글을 읽을 바에야 차라리 발표자가 입을 다물고 청중들이 화면의 글을 스스로 읽게 하는 편이 더 낫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맞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은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이 되게,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스피치는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하고 의미를 쉽고 참신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표현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청중이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며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은 암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요.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그림 11-1에서와 같이 스토리텔링의 구조에 따라 잘 짜여진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 발표자의 말하기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다른 곳으로 새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발표를 잘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도입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오프닝은 오늘 핵심 주제를 말하기 위해 청중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물꼬를 트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표자의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 있다면 오프닝은 발표자의 언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프레젠테이션의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첫걸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초반부의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청중들이 나의 발표를 함께 할 준비를 하기 위해 다음에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에피소드, 그리고 질문, 시사 이슈 제기, 강력한 비주얼 제시, 유머 등이 있습니다. 먼저 에피소드는요.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하는 기법으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제 청중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수동적으로 듣는 상황에서 프레젠테이션의 적극적 경청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경청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또 시사 이슈 제기는 최근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나 사건 기사를 언급하며 청중의 관심과 집중을 유도합니다. 강력한 비주얼 제시는 첫 슬라이드에서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격적이거나 흥미있는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유머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초반에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가벼운 유머를 던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프레젠테이션 도입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 중에 프레젠테이션의 주제와 참석한 청중의 특성에 어울리는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면 이후 프레젠테이션 진행은 보다 더 수월해질 수 있고요. 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의 전반적인 주도권을 유지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유머 있고 계시지만 또 원래 조용하고 또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이왕이면 말도 좀 잘하고 유머도 많으면 강의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할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설득력을 높여라인데요. 먼저 프레젠테이션의 본문은 도입에서 제시한 주제를 설명하고 발표자가 주장을 제시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주장은 청중이 믿어주기를 바라고 발표자가 내세우는 단정적인 결론이다. 청중이 이 주장을 믿게 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근거라고 합니다. 청중은 발표자가 제시하는 근거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발표자의 의견과 주장에 수긍하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 수치를 활용하고요.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제시하는 사실을 인용하고요. 출처가 명확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또 실물이나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설득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말하기와는 다른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이 보여주며 말하기에 방식이라는 점을 최대한 이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의 연설 내용을 읽고 어떤 방식으로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지 제가 읽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연구에서 8살에서 18살까지의 아이들 47%가 일상적으로 온라인에 접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세계 각국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인터넷에 무방비한 상태로 접속하게 되면 그것은 또한 엄청나게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인터넷에서 아이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포르노와 어른들의 상업성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카이저의 연구에 따르면 15살에서 17살 청소년의 70%가 웹에서 우연히 포르노를 접하고 있고 이 중 23%는 이것이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3분의 1에 가까운 10대가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자기 나이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힐러리 클린턴의 주장은 인터넷이 아이들의 일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를 논증이라고 합니다. 논증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 예,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통계 수치를 활용하고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제시하는 사실을 인용하고 출처가 명확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실물이나 샘플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인터넷이 그러니까 온라인에 접속하는 인터넷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무방비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무자비하게 보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강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다시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에 이어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스피치와 제스처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제스처와 자세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처와 표정은 비언어적 표현이지만 말하기 못지않게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언어로 표현했다면 제스처와 표정은 메시지에 감정과 깊이를 더해줄 수 있고요. 메시지에 제스처가 동반되면 사람들은 강약을 이해하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정보를 기억해내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설프거나 그런데 우리가 제스처 사용할 때 유의점을 보게 되면요. 어설프거나 자신 없어 보이는 제스처는 프레젠테이션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발표자가 말하는 내용에 확신을 이제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스처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스처를 잘 조절하여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내용상 제스처가 필요한 적절한 시점을 파악하여 사용합니다. 제스처는 효과적인 발표를 위한 보조 수단이고 또 프레젠테이션 내내 제스처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강조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구분이 어렵고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청중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할 때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 제스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스처의 크기를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인데요. 청중이 많고 발표 무대와 청중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규모의 청중이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보다 제스처를 크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스처는 허리에서 얼굴 사이 어깨 넓이 정도에서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동작을 주의해야 합니다. 발표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팔짱을 끼는 동작이거나 한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말하는 자세, 연단이나 책상에 기대는 자세, 또 반복적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는 동작을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유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러한 제스처는 청중에게 예의 없어 보이거나 산만한 느낌을 주어 프레젠테이션의 몰입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표정은 밝게 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발표자가 긴장하면 청중들은 발표자의 전문성이나 내용에 대해 신뢰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밝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발표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심각한 내용이나 위기사항을 말할 때는 진지하면서도 의연한 태도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들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점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발표 자료가 준비되면 원고를 읽으면서 이제 제스처가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그 부분에서는 어떤 제스처를 사용할지 실제로 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연사들의 자연스럽고 적절한 제스처는 발표 당일 즉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철저한 준비와 연습의 결과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주의해야지라고 하는데 하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제스처와 자세 또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준비하고 또 나의 장점과 약점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철저한 태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2를 보면요. 최근 자신이 했던 프레젠테이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사전 준비 단계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제가 준비를 좀 더 해야 할 부분과 또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 수업 시간이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하는 게 학생들을,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 부분과 성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인은 판단하고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느끼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게 어렵고 또 힘들 때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우리가 사전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할 때 고려할 사항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자료를 준비할 때 잘 점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스피치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인데요. 본인의 스피치 방식을 점검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꼭 거쳐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면 체크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발표 자료 단계에서도 이제 제대로 발표하는 부분이 들어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 그리고 발표 기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보는 방법을 갖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유머를 사용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제가 좀 유머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유머를 사용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쭉 살펴보시고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 공포증 극복하기입니다. 무대에 서면 두려운 것이 정상이다.
네,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쨌든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업무와 관련된 보고 회의나 성과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는 직장인들이 많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도 간혹 본인의 성격이 내성적이라 발표를 못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발 발표는 시키지 말아달라고 살짝 찾아와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평소에 성실한 모습으로 수업을 듣고 과제의 내용도 좋은데 유독 발표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발표도 평가의 주요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으로 이해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발표를 통해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데 불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흔히 무대공포증이라고 말하는 이 증상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 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연단 앞에 섰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가수 슈만 하이크는 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를 때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갖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기 전에 긴장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은퇴할 때다 라고 솔직히 연단 공포증이 있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유명한 작가 버나드 쇼도 젊은 시절 매우 내성적인 청년이어서 잘 아는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도 그의 집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밖에서 20분이나 망설이고 거리를 서성거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내성적인 이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런던에서 공개되는 모든 토론에 의도적으로 참가한 결과 작년에 이르러서야 재치와 자신이 넘치는 응변가가 될 수 있었다고 이제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나 재치 있는 응변가의 경우에도 무대 공포증을 겪고 있는데 이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겪는 불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적당한 불안감은 발표 준비에 집중하고 노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단순한 긴장감이라기보다는 발표를 망치지 않고 잘하고 싶은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발표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표로 인한 긴장감은 신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입이 마르고 식은땀이 나며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심한 경우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상태를 청중이 알 것만 같고 내 자신이 불안하고 긴장한 것을 들킬까봐 더 긴장하게 됩니다. 게다가 청중은 나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평가하는 것까지 느껴져 심리적으로 유축되기 쉽고 그들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기에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이 커집니다. 발표를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4단계의 긴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준비에 착수하면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막 엄청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내가 내 앞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내 순서가 되면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막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실행 직전이나 시작을 전후로 긴장감의 정도가 최고조로 높아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죠? 실행에 나가면서 그 상황에 적응하게 된다. 실행이 종료될 쯤 모든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맞아요. 최고조로 일어났다가 이렇게 앞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나 수업을 그 내용을 듣고 계신 분이 뭔가 온화한 표정으로 쳐다본다던가 고개를 끄덕끄덕여 줄 때 그때 좀 그 상황에 적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언제 긴장했냐는 듯이 그냥 막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중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중압감에 자꾸 의식하다 보면 긴장감은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정도가 심해지면 평상시와는 다른 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표 불안증 또는 무대 공포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대 공포증의 현상을 보면요. 도피 행동이 나타나고 불안 상태, 음성 상태, 언어 표현, 신체 표현 등의 행동 등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도피 행동은 발표를 피하고 싶고 또 발표할 때 청중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또 불안한 상태에서는 긴장해서 말하는 것을 서두르고 불안해서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네, 불안 상태를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성 상태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아진다. 그리고 음성이 떨리고 불안정하다. 언어 표현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분명하지 않다. 말이 자주 끊어지고 더듬거린다. 네, 더듬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비비거나 자세가 불안정하다. 머리를 자주 만지거나 얼굴이 상기된다. 네, 여러분들도 느껴보셨나요? 무대공포증에 대한 원인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끄러워하는 기질 또는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행동의 재현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발표를 실행해야 할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청중의 반응이 불확실하다는 지각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마인드 컨트롤을 엄청 하면서 갔는데 지금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걱정과 긴장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대 공포증 극복을 위한 방법에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픽처, 철저한 준비와 연습이 있습니다. 무대 공포증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밝히고 동의와 지지를 얻어내거나 나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기회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피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표를 잘하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표력 자체가 하나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무대 공포증을 극복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은요, 먼저 발표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를 긍정적 사고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실수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이와 반대로 성공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면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프레젠테이션을 망쳐서 좌절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까봐 더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을 통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었고 또 보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더 성장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인드 픽처입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청중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차분하면서도 당차게 이야기하는 자신의 모습에 청중들은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청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인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마인드 픽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능숙한 발표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불안감을 낮추고 자신을 고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준비와 연습입니다. 왈터스에 의하면 발표 불안은 사전 준비와 연습을 통해 75%, 심호흡을 통해 15%, 마음의 준비를 통해 10% 정도 극복된다고 합니다. 나의 발표를 들은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또 청중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핵심 주제와 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당 분야의 이슈와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발표 자료는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위한 것으로 이제 발표 대본이 아니라 발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상의 발표 준비를 마치면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하고 실제 발표 시간에 맞춰 발표 자료를 넘기면서 이제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연습과 연습, 철저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발표의 도입 부분을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하면 여유와 자신감이 생겨 전체적인 발표가 용이해지므로 이 부분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위한 체크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 그 내용을 내가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예행 연습을 철저히 해야 하는 거죠. 혼자서 연습하고 녹음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고 또 녹음한 것을 들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미숙한지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예행 연습을 철저히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공포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떨지 않고 이제 두렵지 않게 하는 내용. 저도 처음에 이제 강의를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짜 준비는 엄청 해갔는데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긴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강의 나갈 때는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보면서 강의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 않고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눈을 맞춰주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네, 강의를 하니까 조금 공포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에 찬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 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천천히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익혀야 하고요. 또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이제 요점을 간결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하여 프레젠테이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고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득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이제 철저하게 연구해야 하고요. 또 프레젠테이션 환경을 미리 조사해야 하고요. 청중의 니즈, 욕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 밝고 긍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사항들,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을 설명드렸고요. 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시는 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례 3인데요. 유명인의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을 시청한 후 다음 사항을 체크해 보자. 네, 발표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네,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부분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했을 때 나를 보는 거와 또 다른 사람이 한 걸 보고 내가 체크하면서 그 사람의 이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비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인의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이 상황들을 체크해보고 또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을 잘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 이 사람이 내가 부족한 부분에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해서 배울 거는 배우고 또 내가 이제 득할 거는 이제 취득할 건 취득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나의 프레젠테이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위의 사항을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 유명인의 프레젠테이션 점수와 비교하여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세 가지를 적고 유명인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담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적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인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본 것처럼 위에 세 가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우리가 이제 11챕터 프레젠테이션에 프레젠테이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1강과 2강에 나눠서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설명을 할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혼자서 영상을 찍는 거는 왠지 좀 그렇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제 목소리만 막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많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주고 계실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찍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 수업은 6월 3일 수업을 진행할 거고 6월 10일에는 아마도 기말고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 안 봤는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6월 3일 여러분들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생활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못 만나서 아쉬웠고요. 다음 주에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